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한테 그 과학기술이 발달하게 되면서 그런 기계 문명들이 예술계에 반영이 되죠. 특히 그 디지털 기술들이 굉장히 예술계에 반영이 되는데, 디지털 기술이 반영이 된 그러한 그 예술 기법들, 이걸 우리가 미디어 아트라고 하거든요. 매체 예술, 미디어 아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미디어 아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미디어 아트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도대체 아트라고 하는 것이 어떤 기원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잠깐만 보고 가도록 합시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아트라고 하는 그 어원을 이렇게 프롤로그라는 말로 빼봤습니다. 아트라고 하는 어원은 보통 우리가 예술로 번역을 하죠. 예술의 어원은 원래 그리스어로 기술을 뜻하는 말을 라틴어로 번역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라틴어로. 결국은 이 아르스, 라틴어의 아르스에서 유래된 것이 아트다 이 말이죠.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예술 하면은 뭐예요? 뭐 아름다워야 되나요? 뭔가 좀 다르죠. 그러니까 기술과는 관계없는 것으로 우리가 예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 어원적으로는 뭐더라? 기술과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기술과 굉장히 관계 있는 것이더라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술과 과학은 그 어원을 같이 하며 거의 모든 예술 분야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변천해 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변천해온 그러한 아트 쪽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디어 아트를 얘기하기 전에 아트의 어원에 대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흔히 20세기 1900년대에 들어와서 과학기술의 발전이 예술 분야를 새롭게 탄생시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좀 더 입체적이고 대중과 상호작용을 하는 그러한 새로운 예술 분야 뭐냐? 그걸 우리가 매체 예술, 매체를 영어로 미디어 예술을 아트라고 하잖아요. 미디어 아트라고 한다. 흔히 이제 1960년대에 생겨나서 197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미디어 아트는 신문, 잡지, 책, 만화, 포스터, 음반, 사진, 영화, 라디오, 텔레비전, 바이오인데 잘못 써놨네요. 컴퓨터, 스마트폰 등 새로운 뉴 미디어를 이용해 더욱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한 번 정도는 여러분들이 미디어 아트를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미디어 아트가 뭔지 모르지만 내가 전에 봤던 것이 미디어 아트 중에 한 종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미디어 아트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가 한번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죠.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팝 아트, 팝송, 파퓰러한 송, 대중가요라는 얘기죠. 팝 아트, 파퓰러한 아트, 대중예술이라는 개념이 되겠죠. 이 팝 아트는 이제 1962년 제가 태어날 때쯤이네요. 1962년 뉴욕에서 꼽힌 대중예술을 흔히 그 기원으로 삼고 있어요. 1962년이면 상당히 오래전이긴 하죠. 그러나 100년도 안 됐어요. 영국의 비평가인 알로웨이가 팝아트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그래요. 팝아트가 뭐냐? 팝아트의 세 가지 사회 양상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예술하면 뭐예요? 고가품, 비싸다, 돈 있는 사람들 위한 거,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죠? 근데 팝아트는 포스터, 만화, 이거 뭐 예술이라고 생각을 안 했잖아요. 지금도 아마 생각 안 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이런 대량 생산에 의한 거. 그래야 대중들이 손쉽게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대중문화에 대량 전달하고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죠? 더불어서 사회에서는 대량 소비를 한다라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세 가지 사회 양상, 팝아트가 나타나기 위한 세 가지, 혹은 나타남으로써 생기는 세 가지, 뭐 여하튼 어떤 형태로 표현해도 좋습니다. 세 가지 유형을 보면 그 뭐예요? 아이고 뭐 타이머가 울렸네요. 그 포스터나 만화의 대량 생산, 그 다음에 대중문화의 대량 전달, 그리고 사회의 대량 소비가 함께 세 박자가 어우러져야 이것을 우리가 사회에서 나타나는 팝아트의 세 가지 양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량으로 찍어내야 되잖아요. 대량으로 찍어내기 쉬운 게 실크 스크린이라고 하는 인쇄 기법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뭐 우리 손수건도 여러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실크 스크린이라고 하는 인쇄 기법과 파나 같은 경우도 대량으로 찍어낼 수 있잖아요. 그죠? 아마 여러분들이 그 파나 하면은 여러 장이 막 마구 이렇게 찍어내는 건 그런 경험들을 어려서부터 해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대량으로 만들어서 대량으로 소비한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팝아트 하면은 누가 생각이 나냐면은 앤디 워홀이라고 하는 분이 생각이 나요. 아마 여러분들 들어봤을 거예요. 약간 뭐 나이 드신 모습인데도 이렇게 그 헤어스타일이 그렇고, 앤디 워홀의 철학 해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책으로 내기도 했습니다. 물론 본인이 내 철학은 이런 거야라고 쓴 책에 우리가 한글로 번역한 책을 낸 적도 있습니다. 앤디 워홀은 딱 보면은 아실 거예요. 마릴린 monroe라고 당대 유명한 여배우의 모습을 여러 장으로 표현해봤죠. 한 사람의 마릴린 monroe를 이렇게 다양한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해요. 술 취한 마릴린 monroe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요리하는 마릴린 monroe, 연기하는 마릴린 monroe, 마약은 했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만약에 했다면 마약하는 마릴린 monroe, 화난 마릴린 monroe, 슬픈 마릴린 monroe. 그러니까 하나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동일하지 않다. 그런 이제 철학에서는 해체주의 철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무엇을 해체한다. 고기를 해체한다? 뭐 그것도 말이 되나? 그래서 해체주의 철학이라는 말을 쓰고 있거든요. 해체주의.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런 걸 표현하는, 이거 전에 같으면은 전통적인 화가의 생각으로 보면 이건 어때요? 예술품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죠. 근데 이게 1960년대 이후에 이런 것들을 그려놓고 이렇게 전시를 하고 예술의 영역을 넓히는 거죠. 좀 더 대중적으로. 또 통조림 깡통, 골든 머쉬룸, 뭐 황금표 버섯 스프 깡통, 코카콜라, 이게 워홀의 대표적인 작품이에요. 워홀을 얘기하려면은 워홀이 얘기하는 미디어 아트, 팝 아트, 대중적이고 일상적인 것을 이건 예술이 아니야라고 하는 것을 뭘로 순수 예술의 영역으로 끌어올린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냥 이건 예술이 아니야, 그냥 대중들이 좋아하는 뭐 이런 것일 뿐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을 뭘로 예술의 세계로 끌어올렸다, 이거야. 순수 예술의 영역으로 끌어올렸다. 끊임없이 복제하고 반복적으로 사용한다. 되게 이제 조각은 뭐 예를 들어서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은 뭐 기본 판에다가 뭐 10개면 10개까지는 진품으로 정한다, 이런 게 있지만 전통 회화에서는 그냥 하나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것을 복제하고 반복적으로 사용해요. 그래서 예술 자체의 정의를 다시 한번 생각하도록 했어요. 결국은 팩토리에서 조수들과 함께 대량 생산하는, 기본 밑그림을 그린다거나 함께 하면서 이런 것을 이제 새로운 예술로 이렇게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술을 광고화하고 대중이 가지고 놀게 한다. 예술은 고귀한 고성이나 아니면 큰 좋은 집 이런 데만 있어야 되잖아요 라고 생각했던 거를 아니다. 예술을 광고해요.
대중들이 가지고 놀게 해요. 희소성 대신에 결국은 뭐냐면은 대중성을 추구하게 돼요. 이제 이거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경매, 소더비 경매 뭐 이런 데 나왔을 때 뭐 몇십억 달러 뭐 이렇게 하는 대신에 좀 여러 장을 하니까 아무래도 희소성이 없어지고 대중성을 갖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생각해 봐야 될 사람으로 리텐슈타인. 앤디 워홀에 비해서 뭐 덜 알려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남긴 작품을 보면 아 그런 분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이렇게 생기신 분인데요. 이분은 원래 미술대학 교수였다가 그만두고 이 길로 뛰어드신 분이에요. 자기 작업실이에요. 작업실. 로이 리텐슈타인 작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죠. 이게 뭐 제목이 행복한 눈물이었던가? 행복해 보이나요? 눈물 흘리지만 행복한 눈물이라고 생각합시다. 이게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어디에? 이 그림이 지금? 이거 굉장히 비싸요.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물어보는 이유가 있죠? 어디에? 우리나라의 삼성 미술관에 있어요. 제가 한 몇 년 전인가 그 시카고에 갔을 때 삼성에서 빌려다가 거기서 전시를 하더라고요. 자, 행복한 눈물 1964년도 작품이거든요. 1964년도니까 이 리텐슈타인이 1924년생이니까 64년도 작품이니까 몇 살 때? 41살 때 그린 그림이네요. 그죠? 예. 행복한 눈물 우리 라움 삼성미술관 라움에 이렇게 돼 있는데 팝아트 추상주의 표현을 함께 섞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2002년에 715만 9,500달러로 뉴욕 크리스티 경매장에서 받아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리텐슈타인 자체가 이분께서는 원래 이제 그 뉴욕 맨하탄에서 태어나가지고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 그 미술학 석사를 받고 미술을 가르쳤던 그래서 원래는 추상 표현주의 양식의 그림을 그리다가 나중에 이런 식의 그림을 그리게 돼요. 근데 더 웃기는 거 그림 몇 개 더 볼까요? 이런 거. 봐라 미키 내가 큰 놈 잡았어. 이게 예술이래요. 우리 미키 마우스 그 뭐라 그래야 돼요? 그 만화에 나올 만한 거죠. 그래서 뭐 우리식으로 하면 이것 좀 봐 미키 정도가 되겠네요. 화단의 주목을 받았고 도널드 덕이 이 작품에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인쇄물을 확대했을 때 생기는 점까지 세밀하게 뭐 했던 그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만화들 이런 류의 만화들 뱅뱅 랑 뭐 이런 거 만화 같은 것들을 그러니까 그 뭐야 이 팝 아티스트 이런 리텐슈타인 같은 팝 아티스트들이 과거의 그림 여러분 생각하는 서양회화하면 생각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뻔히 최근에 인상파 뭐 아니면 피카소 같은 사람 이게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그거하고는 동떨어져도 너무 많이 동떨어져 있는 거죠. 리텐슈타인이 주장한 정의한 팝아트는 값이 저렴해야 된다. 그림을 대중들 가지고 놀려면 저렴해야 된다. 약간 섹시해야 되고 소모적이야 하고 상업적이야 하고 대중적이고 일시적이고 위트가 있어야 되고 젊음의 표상이 될 수 있고 제일 중요한 게 그러려면 값이 저렴하려면 어때요? 대량 생산이 될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 그리고 시대가 바뀌었다. 그러니 예술의 정의도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예술은 고귀한 사람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우리 주변에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자, 아까 그 그림에 이거 봐 미키야
내가 큰 놈 잡았어. 이 그림 딱 보면 누가 생각이 나요? 예, 누구 거 그림 패러디한 것 같죠? 누굴까? 피카소가 저는 생각이 나네요. 여러분들은 뭐 또 다른 사람이 생각날 수도 있어요. 요거는 맨날 과일만 그렸던 사람 있죠? 프랑스 사람 세잔. 요거는 고갱을 기다리는 고우의 방 아를레에서 그 그림이 생각이 나죠? 이거를 팝 아티스트 기법으로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디오 아트. 비디오 아트 하면은 누가 생각이 나야 되냐면 한국 사람이라면 바로 백남준 선생님이 생각이 나야 돼요. 텔레비전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현대 예술을 비디오 아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체로 보면 1960년대 후반에 출연했다고 이렇게 보는데 그 선구자를 우리가 흔히 백남준 선생님이라고 그래요. 백남준 선생님은 뭐 특이하신 분이기도 하지만은 일제 강점기 때 보통 초중고등학교를 뭐 우리나라에서 마칠 수도 있지만 물론 대학은 이제 일본으로 가시지만 희한하게도 이분은 초중고등학교를 어디서 다녔냐? 어디서 다녔을 것 같아요. 예, 물론 그 뭐라 그럴까 당대에 돈이 좀 많으신 분이기는 해요. 그 집안이 돈이 많다 그러면은 어디론가 가더라. 그래서 물론 이분 부인은 이제 일본 분이시기는 해요. 73세로 돌아가시긴 했지만 이분이 주로 그 어렸을 때 자랐던 것은 어디냐면은 그러니까 학교를 다녔던 거는 그 뭐예요 저기 종로에서 종로 출신이긴 하고 실제로는 이제 또 한국계 미국인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분 자체가 이제 뭐라 그럴까 그 지금은 제 기억이 없어진 걸로 아는데 수성국민학교를 다니고 뭐 고등보통학교 다니다 홍콩으로 공부를 하게 돼요. 홍콩. 야, 그 당시 홍콩으로 갈 정도면 조금 다르긴 하죠, 그죠? 예. 그래서 이분이 대학은 이제 동경대학에서 공부를 했는데 너무너무 재밌는 거는 이 사람의 그 학위가 미술학사학인데 부전공으로 음악사학을 또 했어요. 그러니까 예술적으로 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뮌헨 대학교에서 철학 박사하고 음악 사학 박사를 받고 또 이렇게 그런 식으로 활동을 했고요. 아니 비디오 아티스트 그러면 백남준 씨를 생각하면 됩니다. 한 대의 모니터를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 여러 대의 모니터를 사용해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기셨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06년에 돌아가셨어요. 요 아래는 이제 백남준 선생님의 뭐랄까 백남준 미술관 이게 경기도 이천에 세워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미디어 아트 하면은 백남준이고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 백남준 아트센터 여기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건데 그 여기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세계적인 작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아주 세계적인 분이십니다. 이게 아마 미국의 스미소니언에 있던가 미국의 전체를 이렇게 TV 모니터를 사용해 가지고 주별로 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이 사람 재밌는 어록을 남겼어요. 예술은 사기다. 전자매체를 활용한 예술을 했다라는 거. 그다음에 미술의 회화, 조각의 한정된 범위 내에서만 예술이 이쪽 그 미술 쪽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벗어나게 하는 하나의 분기점으로 이렇게 작동하기도 합니다. 백남준 선생님의 몇 가지 작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유명한 게 그 사실은 현대 과천에 있는 국립현대미술관에 있는 건데 그거는
이제 다다익선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10월 3일이 개천절이죠. 그래서 1003개의 10월 3일이니까 1003개의 모니터를 이렇게 입구에다 설치해 놓은 그런 게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아실 것 같아서 다른 작품들 여기 이제 TV 이렇게 연결한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거 다 국내에 있는 것들입니다. 이거는 마찬가지로 다 뭐하고 관계돼 있어요. 이렇게 모니터를 연결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첫 시간에 백난준 선생님의 융합 얘기하면서 약간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음악도 조금 하시고 뭐 미술도 하시고 뭐 다양한 전자공학도 공부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앞전에 제가 한 기억이 납니다. 자, 백난준 선생님과 관계된 비디오 클립을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